안녕하세요, 누이또 여러분, 호민아빠입니다. 요즘 증시 상당히 안 좋죠. 오늘 녹화일 현재 2,900포인트도 간당간당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샌드타이거 샤크 박민수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아, 이렇게 어려울 때 또. 네, 오늘도 신간을 이렇게 들고 오셨는데요. 이 책 이야기 포함해서 증시에 대한 이야기 한번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오늘 증시가 이제 완전히 하락장에 접어든 듯한 분위기도 들던데 일단 시장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산적한 악재들이 많이 있었고 그동안 올해 계속 조정을 조금 보이다가 상승세로 계속 추세를 꺾었는데요. 그 열기가 이제 조금 식을 때도 사실은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그동안 계속 워닝을 주어왔잖아요. 테이퍼링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 그런 부분들이 이 시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이슈들이 됐고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그런 미리 예언했던 부분들의 어떤 실현 거기에 이제 중국발 좀 악재 이슈들이 더해지면서 트리거가 당겨진 거죠. 조금은 연말 들어서 좀 조심할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실적 악화 우려감들도 조금씩 나오잖아요. 반도체 시장도 3분기에 어떤 정점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4분기에는 조금 악화될 수 있다. 그런 우려감들도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쉬는 것도 투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현금 비중을 가져가면서 이런 증시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 이슈들도 최근 들어서 많이 되어 있고 그린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원자재 상승 그거에 대한 수혜주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해보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접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최근 들어서는 좀 이 얼마나 상승할 거냐의 이슈보다도 잘 버티느냐 이런 측면에서 좀 고배당주 중심으로 그 중에 이제 금리 인상의 수혜가 기대되는 은행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위드 코로나 이슈들이 있는 여행, 카지노, 면세, 항공 등 이런 이슈들 여기에 에너지 관련 주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용융자 물량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24조 이상 융자 물량이 있는데 아무래도 금리 인상되고 주식시장이 조정을 보이면 신용융자 물량발 반대매매 이슈들이 또 시장을 한번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약간 증권주들도 약간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도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시가 배당률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고배당 측면으로 또 바라볼 때는 뭐 은행, 증권, 보험 이런 이슈들도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시는 말씀들 중에 꼭 증시가 빠지면 이제 현금을 보유해라라고 한다고 예를 들어 지금 이제 2,900포인트에 손절매도 추천을 하세요? 지금은 좀 억울하다고 하는 투자자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손절매보다는 저점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은데요. 현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존 종목을 손절매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는 좀 저는 추천하지는 않고요.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433 전략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30%에서 한 40% 정도는 현금을 항상 보유해라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마이너스 통장도 저는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투자를 지향하고 현금을 최대한 좀 보유하면서 한 버티기 전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1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년 중에 고배당주가 가장 저렴할 때가 1월이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어떤 증시의 이런 조정 테이퍼링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이런 이슈들이 3, 4분기, 4, 4분기 이렇게 이어지면서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1분기에 시가 배당률이 높은 고배당주들 아주 매력적인 저점 매수 기회일 수도 있어서요. 저는 내년 1월에 한번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싶다. 그래서 시가 배당률 8% 이상인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매수보다는 1월에 하는 게 낫겠나? 그렇죠. 지금 이제 변동성 장세에서 좀 시장이 불안감을 계속 가지고 있고 중국의 전력난이라든지 그리고 원자재 그 공급 물량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시장 상황을 좀 냉정하게 좀 바라볼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고배당주들이 단기적으로는 12월 말까지 좀 상승 추세를 가질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내년 1월부터 긴 호흡으로 한 1년 정도 고배당주들을 들고 있어 보자. 배당주보다는 성장주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또 해가 바뀌면 매수하는 걸 추천하세요? 어떻게? 일단 성장주는 금리 인상과 상당히 역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보통 뭐 미국의 팡이라고 해서 애플 등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장기 10년물 국채 미국 금리가 인상하면서 성장주들이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주들도 이렇게 시장이 좀 흔들릴 때 저는 성장주 중에 2차 전지, 전기차 산업은 계속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증시의 조정을 잘 활용을 해서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고요. 저는 ESG, 그중에서 특히 인바이러먼트 환경의 이슈, 친환경 이슈들을 우리가 계속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탄소제로 2050년, 2060년 탄소제로 세상으로 바꾸자 하면서 기존의 석탄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변경을 하면서 이렇게 부족 현상들이 발생하고 뭐 이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친환경 이슈들,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수소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저점 매수 관점으로 증시가 흔들릴 때마다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좀 바라보시는 게 성장주를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관점에서 또 접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얼마까지 하락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대외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미국 지금 부채 협상이라든지 그리고 중국의 어떤 헝다 사태 등 이런 공산당 규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돌발 변수들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 저점을 좀 찍어달라고 부탁드리면은 답변하시기 지금 뭐 어렵나요? 전문가들은 지금 코스피를 PER 한 10배, 11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고평가는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앞으로의 어떤 실적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경기도나 우려감들을 지금 글로벌리 많이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테이퍼링도 이런 경기 둔화 때문에 늦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코스피의 어떤 저점 예측하기가 저 개인적으로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신용융자 물량이 지금 잔재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은 한번 충격을 받으면 톱날처럼 하락을 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4조 원이 넘는 신용융자 물량이 과연 대외 변수에 얼마나 충격을 받아서 쏟아져 나오느냐, 그 부분이 코스피의 하락을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하락할 거냐 아니면 완만하게 버텨내면서 상승할 거냐, 이 부분에 좌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작년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때 보면 누가 지수 1500이 코스피 지수 1500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잖아요. 강세장은 되게 오래 가고요. 이 약세장, 특히 급락장은 되게 짧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톱날같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급격하게 하락하지만 반등도 급격하게 온다. 그런 의미에서 급격한 하락, 특히 서킷 브레이커 같은 그런 시장을 전체로 멈추는 돌발 변수가 나오면 우리가 모아뒀던 현금을 바로 투자해서 공격적인 그런 접근을 한다면 1년 안에 큰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라는 저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럼 지금 일단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분할 매수로 들어가기엔 좋은 시점인데 아직은 더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매수하는 걸 추천하세요? 주식 시장은 일단 저는 고점과 저점의 의미는 사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네. 때문에 일단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한 투자하고 싶은 물량의 30%에서 50%는 공격적으로 일단 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사고 싶은 거 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 내가 최초 매수 가격보다 한 20%, 40%, 60% 빠질 때마다 추가 매수 관점으로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 나쁘지 않다. 혹시 본인의 의견이 틀릴 수도 있지만 일단 한 30% 정도 매수하고 그 다음에 다음 기회를 한번 노려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뭐 실적 좀 되는 멀쩡한 기업들도 한 30% 떨어진 게 수두룩하더라고요. 그런 그렇죠. 종목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손절매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죠? 10,000원에 샀던 주식을 7,000원에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냐라는 건데, 우리는 30% 빠졌으니 손절매 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가장 큰 투자의 실수는 내가 주가가 너무 쌀 때 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쌀 때 더 사야 되는데 아니면 매수를 해야 되는데 실망해서 매도하고 내가 다시는 주식 투자를 하나 봐라, 내가 이 종목을 사나 봐라 라고 매도했지만 그때가 어떻게 보면 최고의 매수 시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수했던 종목이 마이너스 60% 이하로 떨어지면 보다 공격적으로 투자 금액도 더 늘리고 이런 전략들을 계속 추구를 해왔거든요. 근데 그런 전략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굉장히 많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이런 급락에 겁먹을 필요 없다. 오히려 빅스 지수, 공포 지수라고 하잖아요. 미국의 그 공포 지수가 공포심이 극대화됐을 때가 매수의 기회다. 그게 사실 1년 전에 코로나 때 한번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걸 보신 분들도 똑같이 고민을 또 하시더라고요. 저점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점을 정확하게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수 가격의 60%를 저점이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좋은 10,000원에 샀는데 60% 정도 빠졌다. 그 10,000원에 살 때 내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을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우리가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누는 게 시가 배당률이라고 하는데, 배당금이 500원이고 현재 주가가 10,000원이면 시가 배당률은 5%, 은행에서 5% 이자 받는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8% 정도인 종목들을 주로 사서 한 6%까지 기다려 보거든요. 근데 8%에 샀는데 주가가 더 빠져서 10%의 시가 배당률이다. 그러면 더 공격적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게 마이너스 60%까지 빠졌으니 얼마나 매력적인 기회냐. 그리고 저는 공격적으로, 제 경험상 마이너스 60%에는 공격적으로 투자해라. 지금 증시에서 60% 빠지면 난리 날 것 같은데. 60% 빠지면 오히려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이 좀 공포심을 좀 즐겨라. 정할 거 없으면 저는 대표지수 ETF를 사라, 이런 말씀을 드려요. 뭘 사야 될지 모를 때 그냥 코스피가 오를 거다라는 거에 베팅하는 게 대표지수 ETF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뭐 S&P 지수에 이렇게 상승을 기대해서 대표지수 ETF를 사두고 시장이 홀짝인 거죠.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심플하게 가져가도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상황에서 60% 빠진다라고 하면 공격적으로 한번 투자해보자. 내 종목만 빠진 게 아니라 모든 종목이 다 빠진 거거든요. 그 저점을 정확하게 잡는 건 어려운데 이 정도면 바닥은 다졌다는 느낌이 딱 들 때가 있잖아요. 전문가분들께서는. 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신용융자 물량이 많이 좀 반대 매매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안타깝지만 지금 신용융자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개인들의 투매가 좀 진정세를 보일 때가 기회일 것 같고요. 서킷 브레이커도 하나의 시그널일 것 같아요. 급락은 빨리 끝난다. 보통 이제 급락을 하면 이 반대매매 물량이 나오고 이런데 한 2, 3일 정도 조정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수가 한 100포인트, 200포인트 빠지고 2, 3일 정도 조정을 하고 안정세를 갖추면 단기적으로는 좀 진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조금 전에 이제 고배당주와 그리고 여행 항공 리오프닝주 이제 추천을 좀 해주셨는데 테마 중에서는 좀 어떤 게 좀 4분기에 괜찮을까요? 대선 이슈 측면에서 인맥주들은 이제 다 정리가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고요. 대선이 이제 본격화되면 부동산에 대한 이슈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 규제를 풀 거냐 아니면 말 거냐인데, 대부분 후보들이 건설 규제를 많이 좀 완화시키려고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재명 지사는 그 경부고속도로 개발 공약들도 네. 말씀을 하시고 그랬잖아요. 최근 뭐 대장동 이슈랑 헝다발 뭐 단기 악재 이슈는 있지만 아마 11월 넘어가면 건설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 이런 발표들이 공약으로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관심을 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 언급했지만 ESG 중에 환경에 대한 이슈들이 아마 대선 후보들이 계속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되지 않을까. 바이든 정부도 지금 친환경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거에 동조화를 하는 어떤 탄소 제로 시장에 있어서의 환경 이슈들을 공약으로 많이 발표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을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 그 부정적으로 보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하락장을 많이 예측하는데 이미 하락이 좀 많이 시작됐고, 네. 곧버스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곧버스는 저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곧버스 같은 경우는 데일리로 곱하기 2배의 어떤 변동폭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투자가 저는 곧버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가 아니면 곧버스 예측은 굉장히 어렵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손실률이 계속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횡보장 또는 느릿하게 이렇게 하락하는 장에서는 그리 추천할 이슈들은 아닐 것 같고요. 주린이라면, 주식 투자에 대한 경험치가 좀 작다면 곧버스는 웬만하면, 인버스 EX죠. 곧버스는 좀 조심하는 게 어떤가라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하락장에 대한 이야기 좀 증시 전망 진단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센터샤님이 출연하신 이유, 이 책 ETF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유이터 여러분, 오늘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